네, 함께하는 학습 심리학의 신개념 23번째 시간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근접성에 대한 반발 시리즈를 했듯이 이번 시간부터는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 시리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고전적 조건성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모델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이런 학습의 과정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이 특히 더 유명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조건 형성이 되는 과정, 그 외에 이제 소거라든가 차폐, 그리고 이제 수반성까지 이런 기존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현상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예측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고전적 조건 형성 관련된 모델 중 가장 유명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죠. 우선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카민의 차폐에 대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 카민이 우리가 이제 레스콜라는 1966년도에 수완성에 대한 개념을 제안을 했고 그 뒤 3년 뒤에 69년도에 카민이 차폐에 대한 개념을 제안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레스콜라가 제안한 이 수반성의 개념으로는 이 카민의 차폐가 설명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요 카민의 실험은 우리가 앞서 한번 살펴봤었죠. 차폐에서 22번째 시간에서. 자, 보면 차폐 집단 한번 보면 소리와 쇼크를 먼저 조건 형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리와 빛, 쇼크를 조건 형성시키죠. 그랬을 때 소리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빛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리, 쇼크가 사전에 짝지어졌기 때문에 소리, 빛, 쇼크가 짝지어지는 조건에서는 빛과 쇼크를 굳이 짝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저 쇼크는 소리 때문에 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소리 쇼크를 짝짓고 나서 소리비 쇼크를 짝짓는 이 조건 형성 부분에서 이 근접성과 수반성이 모두 충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소리 쇼크 짝짓고 소리비 쇼크 짝짓는 이 부분에서 수반성과 근접성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지만 빛에 대해서는 공포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폐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민이 이 차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 레스콜라 와그너가 1972년도에 바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차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 조건 형성 관련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설명이 가능한 대단한 모델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레스콜라 와그너는 1972년도에 카민의 69년도 의외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고전적 조건 형성의 거의 모든 측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건 형성의 발생, 소거, 차폐, 수반성의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방정식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거죠. 델타 VN. 델타 V는 이제 그 조건 형성 강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델타는 변화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델타 V는 C 가로 열고 Vmax. 저 Vmax는 우리가 람다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Vmax는 이제 조건 형성 강도의 최대치에서 현재의 연합 강도를 뺀 값이 바로 델타 V가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레스콜라 와그너의 모델의 방정식인데, 자, 여기 이제 세 가지의 가정이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카민의 의외성이 조건 형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이 어떤 사건이 의외일 때 바로 이제 기억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레스콜라는 이 의외성의 양을 통해서 조건 형성이 얼마나 발생될 수 있는지, 그죠? 그 델타 V를 계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 겁니다. 바로 수학적인 형태로. 그죠? 그리고 어떤 기대라든가 생각 등의 어떤 정신적인 용어가 아닌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핵심 바로 이 의외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종소리가 난 뒤에, 그죠? 머리가 짠 제시가 되면 처음에는 이걸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깜짝 놀라겠죠. 의외성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종소리가 제시된 뒤에 먹이가 제시되면 아무래도 첫 번째 상황보다는 덜 의외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짝지어질수록 이 종소리 뒤에 먹이가 나온다는 사실은 의외성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종소리와 이 밥 간의 먹이 간의 연합 강도는 커지겠죠. 그죠?
하지만 의외성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외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의외성이 점점 줄어든 만큼 이 연합의 변화량, 즉 델타 V, 즉 학습의 양은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게 바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짝지으면 짝지을수록 연합 강도는 증가돼. 하지만 연합 강도의 변화량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게 바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놀람이나 기대와 같은 어떤 주관적인 용어를 배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람이나 기대와 같은 어떤 주관적인 용어를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용어인 연합 강도, 그렇죠? V, 이제 밸류죠, 밸류. 그렇죠? 연합 강도라고 하는 이 V 값으로 우리가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우선 종과 밥을 짝지을수록 연합 강도는 즉 침해량은 점차 증가되겠죠. 종밥침 하고 맨 처음에 종밥침 하고 나서 종을 쳤을 때 침해량, 종밥침 하고 나서 종을 쳤을 때 침해량은 어쨌든 점차 증가되겠죠. 하지만 이제 무한정 침이 증가돼서 뭐 지구가 더 침해 바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치의 연합 강도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Vmax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설적 선이고 이 부분은 이제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설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연합을 해도 이 연합 강도가 여기 이 Vmax에 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치라고 하는 이 Vmax 값을 설정해 둔 거죠. 자, 이제 종과 밥을 짝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변화하는 연합 강도를 델타 V라고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 설명했듯이 첫 번째 시행에서 늘어난 연합 강도, 즉 침해량을 델타 V1, 두 번째 시행에서 늘어난 연합 강도, 침해량을 델타 V2, 그렇죠? 세 번째는 델타 V3, 쭉 델타 V4, 델타 V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시행을 하면 할수록 연합 강도는 점차 증가합니다. 그렇죠? 연합 강도는 이렇게 점차 증가하죠. 그렇죠? 하지만 연합 강도의 변화량, 학습의 양은 점차 감소합니다. 보면 첫 번째 시행에서 연합 강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보다는 연합 강도가 적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행에서는 두 번째 시행보다 연합 강도가 적게 증가를 하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연합 강도의 변화량이 줄어들까? 이건 앞서 설명했듯이 레스콜라 와그너는 바로 의외성, 그죠? 종 쳤을 때 밥이 나온다는 그 의외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이 연합 강도량이 줄어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의외성을 수치화하면 조건 형성의 강도에 관련된 공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초기에는 이 연합 강도와 최대 Vmax의 거리는 되게 멀죠. 보면 그죠? 요 의외성, 요 부분을 바로 의외성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초기에 즉 이 의외성이 큰 이유는 뭐예요? 종 쳤을 때 밥이 나온다는 사실을 맨 처음에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종 쳤을 때 첫 번째 밥이 나오게 되면 밥이 나오네? 두 번째 하면 의외성은 더 줄어들고 세 번째 하면 더 줄어들고 네 번째 하면 더 의외성은 점차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그죠? 요 거리를 바로 의외성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점차 연합이 이루어질수록, 즉 종과 밥이 짝지어질수록 종 쳤을 때 밥이 나온다는 의외성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그에 따라서 연합 강도의 변화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 강도의 변화량이 의외성에 의존한다는 이 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V는 바로 Vmax에서 V 값을 뺀 값에 의존한다. 보면 바로 이 부분이 Vmax에서 V 값을 뺀 이 값이 되는 거죠. 이 의외성, 의외성이 바로 이 델타 V 값이 바로 이 의외성에 의존한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행의 조건 형성의 크기는 시행 시 연합 강도 V와 가능한 최대치 연합 강도 Vmax 차이에 의존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쯤 오면, 그러니까 연합 강도의 전체 크기와 연합 강도의 변화량을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 강도의 전체 크기는 연합이 이루어질수록 점차 커지죠. 그러니까 종밥침 할수록 침해량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 강도의 양은 점차 증가되는 거죠. 다만 그 증가분, 즉 연합 강도의 변화량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에 대해서 이제 기술형 시험 문제를 내보면 학생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해서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합 강도의 전체 크기와 연합 강도의 변화량, 그죠?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이 끝난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파라미터의 역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어떤 US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리와 공깃밥을 짝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또 소리와 한우 뿔뿔 구등급을 짝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이 두 개를 각각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을 짝지었을 때 어떤 게 더 침이 빠르게 나올까요? 즉 연합 광대의 증가량이 더 커질까요? 당연히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리와 공깃밥보다는 소리와 한우 뿔뿔 구등급을 짝졌을 때 좀 더 빠르게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겠죠. 침해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레스콜라 와그너는 상수 C 값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C의 값이 더 크면 클수록 이 조건 형성의 변화량을 더 많은 변화량을 반영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이 델타 VN, 델타 VN은 C 가로 열고 Vmax 람다 빼기 VN 가로 닫고 이게 바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공식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 또 끝난 걸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수학 공식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숫자로 수치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델타 V를 구하기 위해선 바로 상수 C 값과 바로 이 Vmax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수 C 값과 Vmax의 실제 수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크 헐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클라크 헐이라는 심리학자 들어본 적 있죠? 이제 뭐 지금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자 심리학 개론 또는 이제 동기화 정서에서 클라크 헐의 추동 감소 이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 클라크 헐입니다. 이 자극과 특히 이제 클라크 헐은 이제 동기화 관련돼서 연구를 했지만, 특히 이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역시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수치화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레스콜라 와그너도 이 실제 이 C값 그리고 실제 Vmax의 값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레스콜라 와그너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바로 인의의 값을 사용했어요. 인위적인 값을 사용했어요. 네, 그냥 인의적인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정확한 양적 모델이 아니라 그냥 방향성을 제한하는 질적 모델이에요. 뭐야? 그럼 뭐 이게 뭐 수학적 모델이라면서 그냥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그냥 임의적인 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모델이란 거야? 그러면 이 수학 모델이란 게 가치가 있어?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네,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어떤 그 양적인 값, 실제 어떤 수치 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제한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타액 방울 수와 같은 어떤 정확한 양적 이해는 할 수 없어도 타액 분비가 증가할지, 즉 조건 형성의 양이 증가할지 또는 감소할 것인가와 관련된 어떤 질적 예언이 가능한 모델이었고, 이 방향성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너무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학, 뭐 델타, 뭐 람다, 뭐 이런 값들이 나오고 또 수학적인 모델 이러니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외성을 수량화한 거다. 수치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양적 모델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하는 질적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학습 심리학의 핵심 개념 23번째 시간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레스콜라 와그너 모델의 응용 부분을 한번 또 적용 부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수고 많았습니다.